정신장애에 관한 몇 가지 오해. 장애는 보상 이익을 수반한다. 정신장애를 다루는 심리학의 분과인 진화정신의학의 표준 전략은 특정 장애나 증상을 숨어있는 이익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예컨대 다소 미심적인 주장을 따르면 정신분열증이 자연선택에 의해서 선택된 까닭은 환상 부족 무 환상 환 까닭은 환상이 부족 무당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광장공포증은 반복된 공포 발작이 잠재적 적응적 결과로 간주되었으며, 불안은 우리의 행동, 생리 기능을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방식으로 해석되었다. 또 우울증은 개인으로부터 하여금 패배를 받아들이고 평상시라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낮은 사회적 지위를 적응하게 하는 해주는 방식으로 진화했을 것이라고 한다. 또 우울증은 개인으로 하여금 패배를 받아들이고 평상시라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낮은 사회적 지위를 적응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진화했을 것이라고 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와 비슷하다면 이러한 예들이 특별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을 것이다.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로 쉽게 무당이 될 수 있을까? 또 그렇게 무당이 된 사람들이 정신분열 증상이 없는 무당보다 생명력 있는 자식들을 더 잘 낳을 수 있을까? 또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왜 적어도 100명 중 1명이 이 장애에 시달리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역사적으로 무당들이 많이 존재했던가? 우울증 이론은 언뜻 보면 더 그럴듯해 보인다. 이 이론의 주창자들이 지적했듯이 부족에서 지위가 낮은 남자들은 지위가 높은 남자들을 상대로 이기지 못할 싸움을 벌이느니 그들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른다. 게다가 우울증은 종종 동료 집단에 비해 자신의 지위가 낮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에게서 관찰되곤 한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사회 경쟁 이론의 나머지 부분들도 사실 부합할까? 우울증은 보통 패배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 나의 친구는 수년 동안 임상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는 사회적으로 특별히 낮은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상당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다. 그의 삶은 객관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없었는데도 그는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는 대신 그것이 끊임없이 문제를 삼으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결국 우울증은 그에게 삶의 개선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거나 고민을 덜어주지 못했다. 그는 그를 무력하게 마비시켰을 뿐이다. 나로서는 이런 마비가 도대체 어떤 적응적 가치를 지닐 수 있는지 생각하기 어렵다. 물론 몇몇 이론이 미심쩍다고 해서 이런 접근 방식을 취하는 모든 연구들을 거부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일부 신체 장애의 경우 분명히 이익을 가져다 주며 정신장애에서도 비슷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분명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 신체 장애의 고전적인 예는 겸상적 혈구 빈혈과 관련된 유전자다. 이 유전자는 복제물이 2개 있다면 해롭지만 이 유전자의 복제물 1개가 정상적인 유전자와 나란히 있을 때는 말라리아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처럼 말라리아가 만연한 환경에서 이것의 이익이 잠재적인 비용보다 더 크다. 때문에 말라리아가 유행했던 지역에서는 살았던 사람들이 후손 사이에는 이 유전자의 복제물이 훨씬 광범위하게 발견된다. 일부 신체 장애의 경우에는 이처럼 비용을 상쇄하는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만, 물론 몇몇 이론이 미심적이다 해서 이러한 접근 방식을 취하는 모든 연구가 거부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일부 신체장애의 경우는 분명히 이익을 가져다 주며 정신장애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분명히 이익을 가져다 주는 신체장애의 고전적인 예는 겸상 적혈구성 빈혈과 유사한 유전자다.
겸상적혈구성 빈혈과 관련된 유전자이다. 이 유전자의 복제물들이 두 개 있으면 해롭지만 유전자들이 복제물이 한 개가 정상적인 유전자가 나란히 있을 때는 말라리아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처럼 말라리아가 만연한 환경에선 이것의 이익이 잠재적 비용보다 더 크다. 때문에 말라리아가 유행했던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후손 사이에는 이 유전자의 복제물들이 훨씬 광범위하게 발견된다. 일부의 신체 장애의 경우에는 이처럼 비용을 상쇄하는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만 대부분의 신체 장애들은 그러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나는 어쩌면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를 제외하고 비용을 능가할 만한 이익을 제공하는 정신질환의 예를 본 적이 없다. 정신질환의 상쇄, 이익을 제공한다는 구체적인 예는 말하자면 정신적 빈혈이 정신적 말라리아를 막아준다는 식의 예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예컨대 우울증은 적혈구가 낫 모양으로 되는 성향이 말라리아를 막아주는 것처럼 불안을 막아주지는 않으며 오히려 불안과 함께 발생한다. 정신장애의 이익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문헌들은 그저 공상에 기초한 것처럼 보인다. 나는 이런 주장들을 접할 때마다 무엇에서든 적응할 가치를 찾아내도록 볼테르의 판골로스 박사를 연상케 한다. 무엇에서든 적응적인 가치를 찾아내었던 볼테르의 판골로스 박사를 연상케 한다. 잘 관찰해보면 알 수 있듯이 예컨대 코는 안경을 걸치는데 알맞게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안경을 걸치고 다닌다. 다리는 명백히 긴 양말을 신기에 알맞게 고안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긴 양말을 신고 다닌다. 돌들은 깎아서 성을 쌓으려고 생긴 것이다. 많은 장애들의 경우 적어도 몇몇 보상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람들이 종종 사용하는 추론은 종종 역행적이다. 어떤 장애가 어떤 보상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특성이 장애의 비용을 상쇄함을 뜻하지는 않는다. 나아가 왜 이런 장애가 애당초 진화했는지를 반드시 설명해 두는 것은 또 아니다. 도대체 어느 행복한 사람이 우울증에 동반한다는 이익을 얻으려고 불확실한 우울증 촉진제를 자발적으로 삼키겠는가? 이를테면 밤 프로젝트 또는 역 졸리포트. 장애는 적응적 산물이다. 어쨌든 적어도 몇몇 장애들은 적응이 직접적인 결과라기보다 부적절한 설계나 명백한 고장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자동차 휘발유가 바닥날 수 있듯이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할 수도 바닥이 나거나 부족할 수도 있다. 우리는 문제를 대처하는 기제들을 타고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제들이 언제나 강력하고 아무 오류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시속 100마일의 바람에 버틸 수 있는 다리가 시속 200마일의 돌풍에 무너지는 까닭은 그렇게 강한 바람에 버티는 것이 적응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정도로 낮은 성능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장애들은 특히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장애들은 아무런 이익도 가져다 주지 않는 임의 돌연변이, 즉 유전적 잡음의 결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설령 단순한 유전적 잡음과 같은 가능성을 제쳐놓고더라도 어떤 정신질환이 존속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진화는 우리 정신생활에 관심이 없으며 오로지 결과만을 중시한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높은 비율로 번식한다는 조건만 충족하면 해로운 유전자 변이들이 그것들을 지닌 사람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는
사실에 상관없이 인간의 종 안에서 존속할 수 있는 것이다. 장애는 진화에 불가피한 결과일까? 그러나 거의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한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 곧 특정 이익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진화를 통해서 다른 식으로 만들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의 몇몇 측면들을 존속할 가능성이 없을까? 불안은 예를 들어보자. 진화 심리학자들은 흔히 불안이 고통과 비슷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둘 다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한 종류의 행동을 하도록 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 작동하는 유기체에게도 불안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동기의 필수 요소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어쩌면 불안은 언어도 사용하지 않았고 숙고체계도 발달하지 않았던 우리의 몇몇 선조들을 행동으로 내모는 역할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고 능력을 지닌 우리와 같은 생물에게도 적합한 개체일 필요는 없다. 만약 우리 인간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한다면 불안은 전혀 필요치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고차적인 사고 능력만으로 충분할 것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생명이라면 도대체 불안이 어떠한 긍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자존심, 사회적 안정, 지위 등을 향한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도 비슷한 주장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들은 흔히 심리적 고통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아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세계에서든 사회적 인정의 확보는 그것을 얻는 생명에게 이로울 것이다. 그러나 왜 사회적 인정의 결여가 구태여 정서적 고통을 불러일으켜야만 하는지 분명치는 않다. 주변 상황을 늘 의식하고 필요하면 그것에 반응하지만 결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 부처 같은 로봇을 왜 불가능한 것일까? 공상과학 소설, 그럴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런 사고의 실험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방식으로 살아 숨쉬는 생물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상상은 우리가 목격하는 장애들이 과연 진화에 불가피한 결과인지 의문을 갖게 만든다. 장애는 진화의 우연한 사건들 때문이다.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신질환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진화의 우연한 사건들 때문에 생겨났을지 모른다는 점이다. 인간의 종에게 널리 퍼져 있는 중독 현상의 예를 들어보자. 우리는 담배, 알코올, 코카인, 섹스, 도박, 비디오 게임, 채팅, 인터넷 등에 중독될 수 있다. 흔히 섹스보다 좋다고 하는 헤로인의 경우처럼 단기 이익이 주관적으로 엄청나게 보일 때 또는 낙담하여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장기 이익이 주관적으로 하찮아 보일 때는 또는 복내 측 전두필질에 상해를 입은 몇몇 황자들이 비용과 이익을 분명히 인지하면서도 둘의 비율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처럼 뇌가 이 둘 비율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할 때 중독이 생길 수 있다. 이 모든 경우의 중독은 인간의 종에게 일반적인 문제의 특수 사례가 간주될 수 있다. 그것은 곧 자기 통제와 관련해 조상의 전래의 체계와 현대적 체계 사이의 균형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물론 중독에는 쾌락이 개인차와 같은 다른 요인들도 작용하고 있다. 예컨대 도박에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본전을 잃지 않는데 더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무엇에 얼마나 중독이 되는가에 개인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어느 정도 중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장기 이익과 단기 이익 사이의 균형이 거의 무원칙한 줄다리기에 내맡겨진 이후 중독에 대한 우리의 취약성은 거의 불가피한 것일 것이다. 자기 통제들 사이의 분열이 인간의 마음을 존재하는 하나의 단층선을 보여준다면 확증 편향과 동기에 의한 추론은
또 다른 단충선을 형성한다. 그것은 인간이 얼마나 쉽게 현실에서 멀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층선이다. 우리가 화를 내며 지나치게 야단법석을 떨 때 우리는 전체를 보지 못한 채 전혀 객관적이지 않은 태도로 분개하곤 한다. 이것은 우리의 장점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일부일 뿐이다. 실제로 우리는 꽤 성미가 급한 종이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우리들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간혹 말다툼을 하다 보면 마음의 평정을 잃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거나 잠을 잘 자고 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자기가 밤새 밖에 있으면서 전화도 안 하는 것은 정말 너무했어. 물론 자기가 한 번도 전화한 적이 없다고 내가 말하는 것도 좀 과장됐지. 또는 크리스 레빈이 노래했듯이 미안해 용서해줘. 하지만 난 아직도 너 때문에 화가 나.